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는 뜨고 스테이블 코인은 커지고 하지만 코인은 끝났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번에 한 100 정도 갔다가 달러 인덱스가 96, 약달러를 원하는 트럼프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소환되고 있는 플라자 합의다. 마러라고 합의, 예전에 플라자 합의였죠. 요 느낌이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본과의 이제 그 일본, 미국이 서로 이제 환율에 개입을 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부가 실제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2011년도 그 일본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G7과 함께 엔화 환율 요때 이제 한번 개입을 한 것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는 엔화 약세 저지에 나설 이유가 많다.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로 띄우고 반대로 달러는 약세로 만들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이렇게 주장해왔던 거죠. 친미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엔화가 너무 이렇게 약해지면 아무래도 수입 물건 그 이제 수입 비용이 늘어나고 일본의 물가 인상률이 너무 커지고 이러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생명과도 이게 직결이 됐다. 이런 일이 실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죠. 그 말레이 대통령입니까? 그 사람이 노골적인 친 트럼프 인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그 특히 이제 그 페소가요. 그 자국 화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휴지 조각처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0억 달러라고 하는 큰 자금을 이렇게 사실 통화 수합을 맺어서 환율을 실제로 방어를 작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엔화는 조금 강세로 띄우고요. 달러는 약세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양국,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실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지금 대립에 날을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1월 27일 기사인데요. 대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미국과 공동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중국, 일본 지금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저기 태평양 너머에 그 중국을 군사적으로나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군사적으로 대적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에게 하는 얘기죠. 미국이 나 대신에 네가 좀 중국 좀 상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군 철수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자주 국방해라 이거죠. 나토도 이제 그 미국이 돈 많이 내고 이게 다 이제 미국이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더 찍어서 이제 자국 내 좀 더 이제 유동성 풀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그 트럼프 그 정책도 있고요. 반대로 일본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일본 너희들 지금 엔화 약세 너무 심하지? 좀 힘들지 않아? 내가 좀 도와줘? 이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생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저는 뒷단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과거 한 10년, 20년을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거의 프록시였어요. 거의 똑같이 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 과거 특히 이제 2000년대 초중반, 2010년대 현재까지는 중국의 엄청난 그 이제 뭐랄까요? 그 퀀텀 점프죠. 경제 이제 G2 국가까지 가는 그 성장세에 우리나라가 잘 붙어 있었던 거죠. 이제 밸류 체인. 거기에서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엔화 쪽을 좀 따라가요. 좀 비슷하게 갑니다. 엔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고 엔화 강세면 원화도 좀 강세로 최근에 약간 반짝 오르고 있거든요.
일본의 엔화 강세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면 원달러 환율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원화도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400원 뭐 초반 뭐 이제 전후까지도 조금 더 이제 잡힐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뭐 우방이다, 저기 뭐 반미다 이런 좀 개념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지금 조금 많이 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굳이 따지면 저는 이제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미국, 일본 쪽의 느낌이 조금 더 들긴 해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뭐 대만을 뭐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항공모함 이렇게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대만을 좀 이제 결국에는 가져가는 구도로 가지 않겠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자원을 더 가져가는 요런 구도로 잡혀가지 않겠냐. 미국, 중국, 러시아 지금 힘이 가장 센 나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짜고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의 증시에 있어서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인 훈풍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런 게 가능하냐? 예전에 우리가 중국 밸류 시스템에 큰 수혜를 봤다면 지금은 이제 물론 중국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특히 뭐 AI다 반도체 그 수혜를 지금 다 누가 받고 있습니까? 삼전 닉스에서 보고 있죠.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그럼 호황을 누릴 것이냐? 제가 뭐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게 뭐 27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 28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오래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국장이 지붕을 뚫고 뭐 하이킥을 날리고 뭐 저기 뭐 지금 5,000피가 아니고 7,000피, 8,000피를 날아가도 저는 사실 국장의 손을 안 댈 겁니다. 지금 뭐 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첫 번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경험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주식을 이제 뭐 제가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또 이제 굉장히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이제 소액이면 몰라도 저의 때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올해나 뭐 내년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특히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주식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뭐 바다 건너 태평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지금 집 앞 마당에서 만약에 전쟁이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때 국장을 좀 해보려고 실탄을 잘 모아놔야겠죠. 그때 미국의 뭐 난다 긴다는 AI 주식들 좀 담아볼 수 있겠죠. 주력 자산이라기보다는 제게 주식은 해칭 차원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저는 뭐 그러면 뭐 이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뭐 미국과 일본의 환율 요 지금 상황을 보고 아더 헤이즈가 미국의 연준은 일본 채권 시장에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중앙 은행들은 돈을 어차피 더 찍어요. 누가 더 많이 찍냐, 누가 더 많이 그 찍은 돈을 받아주냐의 싸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본은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 엔화를 찍어도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국채를 사도 너무 많이 산 거죠. GDP 대비 빚이 뭐 23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이제 막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미국에 나 좀 도와줘 형 한 겁니다. 나 지금 엔화 이거 너무 약해. 좀 도와줘.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 미국에도 영향을 실은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좀 나서는 거 아니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이 JP모건과 같은 큰 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이것을 엔화로 바꿔서 일본의 국채를 살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이와 같은 개입은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썩어 빠진 법정 통화 체계가 좀 더 연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직 확정적인 수준이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고 실제적인 뭐 이제 그 시그널은 보이는데 실제 연준이 뭐 엔화 그리고 국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을 만약에 더 미국에서 찍는다 이러면 이제 사겠지만 지금은 일단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진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제가 그냥 비유로 쉽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는 거 이거 떼는 순간 이 죽는 거죠. 근데 형 한 번, 아우 한 번, 산소 호흡기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뭐다? 돈 찍는 거예요. 내가 더 찍을게. 아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좀 더 찍을게. 느낌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가능성이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지만 좋다면 작아도 된다. 한강벨트 심지어 10평대에도 줄을 선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부동산 얘기입니다. 금은 그리고 국장 지금 무선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최애 자산은 사실 뭡니까? 부동산이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비트코인, 금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에 비할 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급지 아파트가 되겠죠. 최근에 이런 일도 발생을 했대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평수 같은 이제 단지 내에도 큰 평수 아무래도 비싸겠죠. 근데 작은 평수인데 큰 평수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현상이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드문드문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의 역설로 인해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작은 거라도 똘똘한 놈으로 하나 사놓자 이런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 이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부의 그 배분의 불평등 이런 것에 좀 우리 사람들의 이제 박탈감을 많이 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는 거고 실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요. 그게 바로 자산 토큰화예요. 레미안 원베일리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 이제 반포에 제일 잘 나가는 그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것을 토큰을 10만 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토큰 하나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쪼개가지고 저기 광주에 사시는 분, 부산에 사시는 분, 강원도에 사시는 분,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토큰은 국경이 있습니까? 부산, 광주, 대구, 경주에 살아도 내가 토큰 레미안 원밸리 잘 나가는 핫플레이스의 아파트 한강뷰가 내가 1,0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막 성질 나겠냐라는 거예요. 성질 안 나겠죠. 내가 들고 있는 자산 가격 올라가는데 이건 땡큐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오나 이건 이제 제가 한 10년 이후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최소 제가 볼 때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입법을 하고 제도화를 시키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용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제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최고죠. 최고 아닙니까? 물론 요즘 국장이 너무 뜨겁긴 하지만 10년 후에도 사람들의 이런 포모, 극단적인 확신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면 10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10년 후에 글쎄요, 금이 여기서 한 2배, 3배 더 갈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이제 10년이 한 2배 오르기가 2배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3배까지 갈 수 있을까요? 100억이 막 300억 갈까요? 아니면 이제 저 30년이 몰라도. 근데 저는 10년 후면요. 이제 한 2035년만 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전 여기서 최소 20배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서울이 어떻고 저쩌고 세금을 넣고 안 하고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세금만 더 두들겨 낼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믿음과 경험이 있는 그 자산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국장이면 국장을 하시면 되고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걸 하시고요. 본인 그냥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옳다 그르다 우리끼리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최근에 트렌드인데요. 지금 헬스장들이 다 줄 폐업을 하고 있대요. 사실 헬스장, PT 선생님
요게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큰 붐이 일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헬스장 중에 82%가 이제 폐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나 뭐 6개월치, 1년치 지금 할부로, 그러니까 아니 일시불로 끊어놨는데 그냥 뭐 도산을 하기 때문에 뭐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외식 트렌드 중에 하나, 물론 뭐 두쫑크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샤브샤브 뷔페. 요게 뭐 수도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싹 다 퍼졌습니다. 이제 샤브샤브 그 뷔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애슐리 같은, 보니까 어차피 물가가 많이 올랐고 어차피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데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저는 세상에 우리가 막 열광할 때는 정말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으시던가요? 저한테는 없다. 저는 이제 뭐 종교가 있어서 성경책 외 하나님 말씀에 저한테 영원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단 모든 것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살 때가 있고요. 팔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개업을 할 때가 있으면 폐업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우리 지금 투자 방송이죠. 중요한 건 그럼 뭐겠습니까? 살 때야? 지금이 팔 때야? 지금 가만히 기다릴 때야? 지금 아니면 좀 원화채굴 하면서 공부할 때야? 요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별력은 그럼 뭘까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왜 이거 할까 말까 맨날 발을 넣었다 뺐다 양다리 삼다리 걸치는 거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삶에 확고한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꿈을 쫓겠습니다 하는데 생활이 쉽지 않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걱정, 우리 자녀, 진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야. 돈을 쫓아야 되나, 꿈을 쫓아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남들은 뭐 하고 있나, 맨날 이런 거 쳐다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우리 구독자님 돈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은 당연히 필요하죠. 돈 없으면 너무나 서러워집니다. 하지만 1순위가 아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순위가 돈이면 쌀 때 못 사요. 왜? 잃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비쌀 때 엄청 많이 삽니다. 왜? 이거 놓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많이 보고 있죠. 뭐 금은 저기 뭐 국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1순위가 돈이면 우리가 이제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자영업도 하시고 할 텐데 내 적성은, 내 재능은 좀 무시해요. 왜 자녀가 의사가 그렇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겠죠. 이게요, 이제 그 우리 자녀분이 뭐 아니면 이제 본인의 뜻이 다른 사람을 돕고 여기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며 이건 저는 베스트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시하고 그냥 돈 쫓아가면요. 남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사셔야겠죠. 그리고 1순위가 또 돈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떻게 만족이 안, 내가 뭐 100억을 벌었는데 옆에 200억, 300억, 500억짜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배알이 뭐 괜찮으실까요? 마음이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봤잖아요. 그냥 한 판 더, 맨날 한 판 더만 외치는 거예요. 왜? 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단타도 전 뭐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1순위가 만약에 돈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저만의 어떤 저는 이제 그 결론인데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의 맛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게는 이게 하나님의 성경책이었어요. 거기에 삶의 지혜들이 다 있어요. 돈보다 저는 그게 더,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저는 옳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돈이 좀 뭐랄까요? 싫다가 아니고요. 컨트롤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눈앞에 뭔가를 딱 분명히 나 보여줬는데,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힘을 빼는 투자 방송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방송에서 돈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웬만하면 심지어 안 했으면 좋겠다. 적게 벌고 늦게 벌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니 뭐 인기가 그렇게 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신임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을 임명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을 코인 네가 좀 관리를 해. 인사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확대, 미국의 추가 법안 통과 가능성, 이게 뭡니까? 시장 구조법이에요. 디지털 자산의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이뤄진 거예요. 아시죠? 이번 달 초에 모건 스탠리에서 JP 모건의 그 모건입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ETF 신청했고요. 연말 디지털 지갑을 출시한다. 보니까 앞에서는 시장 구조법, 코인베이스, 친코인 진영과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죠. 이자 내놔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뒷단에서 지금 뭐합니까? 법이 이미 통과 가능성을 포함해놓고 행동으로 이미 다 옮긴 거 아닙니까? 코인 ETF 신청했잖아요. 지갑 출시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시킨 거예요. 20년 이상의 베테랑, 너가 코인 좀 제대로 한번 좀 키워봐. 좀 이제 느껴지실까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 소음에 좀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트레이드, 요거 이제 온라인 증권사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이나 ETF 사고 파는데 여기에 지금 뭘 판다?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비트코인을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리점을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JP 모건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MMF 펀드, 이 MMF 펀드 이게 이제 그 패시브한 자금 이쪽 많이 들어오잖아요. MMF를 어디 위에다 지금 토큰화로 해서 론칭을 시켰다. 이더리움 위에다 이거 올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터 틸, 톰 리, 캐시 우드, JP 모건, 이더리움 채택이 이게 뭘 의미하냐? 그냥 간단하게 금융 회사들, 빅테크가 이더리움을 죽이지 않고요.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좀 뭔가 느낌이 전 올 거라고 봅니다. 코인베이스가 기업 전용 커스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게 23년도 12월에 원래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기업을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서 보상도 없고 체인 간 돈을 스테이블 코인을 막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2017년 ICO 광풍 기억하십니까? 아무나 코인을 그냥 막 찍어냈었죠. 이더리움 위에 보통 찍어서 이더리움 그때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코인베이스가 어떤 기업이든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야, 너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어. 너 거 찍고 싶어? 한번 해봐.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지금 미국입니다. 아니 지금 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뭘 가정하고 있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과가 실제로 된 다음에 이런 서비스 테스트하고 론칭하려고 준비하면 이미 시장 뺏길 거라고 하는 초조함이 전 느껴져요. 누구?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아까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앞에서는 로비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지만 뒷단에서는 서비스 론칭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입법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번 여당의 그 안이 합의가 불발이 됐다. 이거 뭐냐면요.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요. 은행 지분이 51% 이상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이제 권한을 부여하자. 요게 이제 한번 좀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은행 지분 51%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시대 정서를 많이 뒤처져 있는 굉장히 풀리시한 의견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은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그냥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민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정부 밑으로, 정부 이제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쟤네가 나 괴롭히는데 저 테크들 쟤네들 저 놔두면 큰일 나요. 쟤네들이 돈 하면 이거 통제될 것 같아요. 뱅크런 나면 진짜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아, 나 좀 도와주라니까 내가 찍어야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많이 뒤처질 겁니다. 왜? 크립토는 처음부터 국경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지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의 적은요. 한국에 물론 뭐 카카오다, 뭐 네이버다, 뭐 이런 기업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 적이라니까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크라켄, 바이빗 어쩌고 저쩌고 뭐 로빈후드가 다 적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이런 그 앱에서 우리나라 주식 다 사고 팝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은 이런 거겠죠. 이제 민간 시중은행들 통해서 이쪽 창구를 통해서 돈 발행해. 그래야 통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런 뭐 형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018년, 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거 혹시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혁신이야. 야, 코인은 사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놈의 기억나십니까? 지금 내러티브가 뭐냐? 뭐 작년이나 현재까지도 지금 똑같은데요. 야, 스테이블 코인은 커지지. 자산 토크나 야, 앞으로 확정된 미래지. 야, 근데 코인은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이 관련이 다 있어요. 자산 토큰 하는데 어떻게 코인 망 쓰는 거고 코인 ETF 뭐 활성화되는 거 다 그냥 그 위에 얹힌다는 건데. 그렇죠? 코인은 사기고 불법이고 쓰레기고 항상 저는 이게 10년 이상 듣는데 재밌어요. 이 단어가 항상 나와요. 특히 예전에 리또속 했을 때 내가 그놈의 리플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내 기회비용 나 그때 뭐 엄청나게 욕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회비용 나왔다. 매수 기회입니다. 지나면 껄껄껄 모먼트가 돼요. 아, 그때 살걸. 이번에는 다를까요?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트론 기반 웹3, 뭐 AI 플랫폼, AI NFT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됐고 트론 위에다가 이제 AI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만든 거예요. 근데 유럽의 미카 법안 요것을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표준화되고 이제 투명한 이제 입법,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법을 잘 준수를 하겠다. 그리고 트론 블록체인, 이 레이어 1이죠. 그 위에다가 지속 가능한 탈중앙화 AI 생태계를 구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챗GPT, 클로드, 제미니 이런 AI 플랫폼 모델을 통합을 시켰어요. 어디에다가 트론 망에다가 통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멀티 모델 AI 대화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과 트론 지갑에 연동을 해서 원클릭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온체인 결제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크립토 결국 합쳐질 건데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따로 하고 경제활동 따로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전 후자라고 당연히 보거든요. AI는 이제 산업 구분 없이 그냥 전 산업 영역 동시다발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이 크립토, 뭐 스테이블 코인 이쪽 자산 토큰화는 아무래도 금융 부문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은 만나요. 결국 경제 활동이란 게 뭡니까? 물건 살 때 결제하는 거 뭐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가 자산을 토큰화한다, 뭐 ETF를 한다, 주식을 한다, 금을 한다 이건 다 투자죠.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이제 외환을 환전을 시키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가서 집 살 때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영역이 바로 크립토와 AI가 저는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더리움을 국가, 기관, 개인 뭐 이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가 쓰는 플랫폼이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독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솔라나, 아발란체, 헤데라, 리플, 스텔라, 트론, 뭐 알고랜드 등등등이 나눠 가질 것이냐 그거는 뭐 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비중 면에서 이더의 그 이리 자리를 넘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들이 우리 대신해서 온라인에서 장을 봅니다. 쇼핑을 해주고 업비트에서 우리 대신에 투자를 해줘요.
그리고 뭐 증권사 거래 쓱쓱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뭐 주식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매체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택시 운전, 뭐 이제 트럭 운전 하시는 뭐 심지어 운전면허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택시를 운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이제 카드 꽂고 했다면 자동으로 알아서 결제를 시킬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5년 내에 스마트폰이 사라질 것이다. 왜? AI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는 곱하기 한 2 정도 하시면 딱 좋아요. 한 5년은 너무 이른 것 같고 한 10년 후면 스마트폰은 사라질 수 있겠다. 이거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SK 그 최태원 회장의 첫 번째 딸의 이제 사위가 되겠습니다. 뭐 윤도현 님이라고 하는 분이 크립토 투자 시장에 도전장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와 이제 특히 이제 투자 쪽이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퀀트 투자 모델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SK라고 하는 기업은요. 우리나라 여타 기업들보다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과 매우 가까워 보입니다. 예전부터 뭐 빌 게이츠, 그다음 뭐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AI 쪽 반도체, 그 모든 수혜 업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최태원 회장의 첫 번째 사유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처음 이제 막 초기 단계라 보여지지만 계속 지켜만 볼까요? 그리고 이게 최적의 AI와 크립토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투자하고 맨날 뭐 잡코인 잘못 손댔다가 뭐 손절치고 이게 이제 너무나 최악의 경험이다 보니 AI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이런 거 만들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괜찮을 거라 봅니다. 최적 투자 모델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 뭐 알겠습니까? SK에서 자산 운영을 하는데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너무 깊게 간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지켜볼 일이죠. 하지만 포인트는 내가 못 본다고 큰 게 안 오는 것은 아니고요. 느리게 온다고 안 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데릭 칸이라고 해서 뭐 비스틴 랩스 뭐 이분이 최근에 온체인 금융에 돈이 한 우리 돈 170조 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금융에 있던 뭐 스위프트망, 은행망, 신용카드망에 있던 그 돈 중에 170조가 블록체인망으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예요. 큰 돈 같지만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주로 실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위를 뭐 언급을 하네요. 수위에도 20억 달러, 뭐 한 우리 돈 한 3조 정도가 돈이 들어왔다. 레이어 1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온체인 금융에서 또 파편화된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전 이게 조금은 동의가 돼요.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산운용사, 뭐 은행, 이더리움조차도 실은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워낙 일찍 들어오셔서 뭐 이더리움이 왜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뭐 디지털, 뭐 월드 컴퓨터고 뭐 월드 플랫폼이죠. 이 위에다 뭔가를 얹혀서 이제 전 세계를 뭐 연결을 시키는 그런 망이 될 텐데 레이어 1 이더리움과 비슷하면 뭐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헤데라 이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는데 또 레이어 2? 레이어 2는 뭐야? 뭐 레이어 3는 뭐야? 레이어 0는 뭐야? 이게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능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뭐 그냥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면 시총이 작은 걸 쓸까요? 시총이 큰 망을 쓸까요? 우리들은 시총 작은 거 투자해서 100배, 200배면 이 생각을 하겠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천억을 운영을 해야 되면 시총 큰 망에 당연히 선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미국의 ETF가 승인을 이미 해놓은 알트코인들, 망들, 그리고 아니면 신청이 이미 들어가서 승인될 확률이 높은 코인 중에 유독 레이어 1들이 많습니다. 시총도 크고 이제 ETF가 되면 아무래도 기관들에게는 이제 손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ETF 하나만 보기는 좀 그래요. 이게 뭐 이제 필요한 건 맞고 충분한지까지는 이제 다른 것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은 뭐 이제 나쁘게 보진 않지만 더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ETF 신청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실은. 그 다음에 특장점으로 이 레이어 1들, 공룡들을, 솔라나를, 리플을,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특장점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저기 뭐 폴리곤은 결제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다 우리에게 와라. 뭐 이런 느낌, 뭐 게임은 뭐 이뮤터블 X, 뭐 요즘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런 느낌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뭐 제휴 마케팅을 하고 채택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최근에 캐시 우드, 뭐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됐고, 뭐 8만 달러, 9만 달러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오를걸? 이분도 뭐 4년 주기 하락세에 대해서 뭐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다. 연준 의장이 블랙락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릭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비트코인 강세론자입니다. 비트코인 팔고 있는 지금 대리점이 아니죠. 그 본부의 사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당연히 뭐 비트코인에 나쁠 일은 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뭐 이제 그 캐피털이다, 암호화폐 수도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뭐 립서비스만 하고 이제 포기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낙관론자가 될 것이냐, 비관론자가 될 것이냐, 그냥 맹신론자 말고요. 지각이 있으시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쌓여 있는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이제 지난 뭐 10수년간 뭐 투자만 사실 본 건 아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 제가 전시회 영업을 하다 보니 뭐 사장님들 엄청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분이 사실 드물죠. 근데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 질시가 엄청나요. 이제 뭐 운이 돼서 터진 거지. 지가 한 게 뭐 있어. 다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실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각이 있고 경험이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성공을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그 사람의 경험도 내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내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비난하면 뭐 이제 마음에 뭐 이렇게 응어리만 있는 것이 뭐 될까요? 저의 전략은 남들이 힘들 때 꾸준히 산다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그냥 한 방에 딱 털고 뭐 나가는 경우보다는 분할로 이제 뭐 20% 팔고 또 한 20% 팔고 이러면서 털면서 이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꼭지나 바닥은 아예 시도 자체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산이 123조였다가 최근에 많이 이제 약소해지신 한 73조 정도 된 CG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20년 전에 4848 엄청 했다. 역시 거래소 사장님답죠. 드디어 이제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20년 전에 했는데 돈 다 잃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대요. 아, 나 개발자였지. 아, 나 시스템 만드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무슨 술, 담배, 도박처럼 트레이딩, 단타를 끄는 거예요. CG가 끄는 거예요. 그렇죠? CG가 잘나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하는 건 난 개발을 잘했던 사람이지 내가 트레이딩 전문가가 아니었구나. 나 이쪽이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잘하는 것 하나만 최고의 자리로 가는 게 쉽던가요? 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주변에서 이런 분을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한다. 제가 본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억만장자, 조가 넘어간다. 사업을 잘했는데요. 단타를 잘한 게 아니고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잘했던 거예요. 이 CG 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도 좋은 남편, 아빠, 심지어 뭐 투자 재테크까지 잘한다. 솔직히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빠른 성공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 그랬지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